운전하면서 가볍게 드라이브하는 거 정말 즐겁죠. 로드트립 싫어하는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물론 조심해서 운전한다는 전제하에서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문제가 운전자가 아니라 도로 자체라면 어떨까요? 가끔은 말이죠. 이 길이 정말 제정신이 맞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마치 술 한 잔 걸친 것처럼 중심도 못 잡고 비틀거리는 도로 말이에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런 순간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그만 집에 가라, 도로야. 너 취한 것 같다. 이 말이 절로 나오는 도로들 말이죠. 호주에서 약 100km 넘게 이어지는 끝이 보이지 않는 고속도로부터 마다가스카르에 있는 기이한 바오밥 나무 길까지 하루 종일 달려도 풍경이 바뀌지 않는 도로, 혹은 보기만 해도 손에 땀이 나는 도로들이 등장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지금부터 믿기 어려울 만큼 실제로 존재하는 도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15위 A 고속도로, 호주의 끝없는 직선도로입니다. 인구 2,600만 명이 넘는 호주는 세계에서 인구가 많은 나라 순위로 보면 55위쯤에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 대부분이 인구가 빽빽한 도시 지역에 모여 살다 보니 대륙 안쪽의 넓은 시골 지역은 믿기 힘들 만큼 고립되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호주 아웃백에서 가장 외딴 지역 중 하나를 가로지르는 길이 바로 A 고속도로입니다. 운전자들에게는 이건 거의 직선 그 자체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말 그대로 쭉 뻗은 길을 경험하게 해주는 도로죠. A 고속도로가 특별한 이유는 길이가 엄청나게 긴데도 방향 전환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이 고속도로는 총 1467km에 걸쳐 이어지고 서호주와 남호주를 누라버 평원을 통해 연결합니다. 그리고 호주에서 가장 길고 가장 곧은 도로로 유명합니다. 특히 서쪽 구간을 달리다 보면 정말 혼자만 세상에 남겨진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마을도 거의 없고 사람이 사는 지역도 드물어서 눈에 보이는 건 끝도 없는 평원과 드문드문 굴러다니는 덤불 같은 것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A 고속도로는 단순히 이동을 위한 길만은 아닙니다. 흥미롭게도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왕리 플라잉 닥터 서비스가 비상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임시 활주로 역할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구간들은 피아노 건반처럼 보이는 표시가 도로에 그려져 있고 소형 비행기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회차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의료 긴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 외딴 지역에서 중요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고속도로 공사는 1941년 7월에 시작돼서 1942년 6월에 일단은 아주 간단한 비포장 도로 형태로 완성됐습니다. 그 뒤로 30년 도로 형태로 완성됐습니다. 그 뒤로 30년 동안 진행됐고 마지막으로 포장되지 않았던 구간이 1976년에 마무리되면서 지금의 모습이 됐습니다. 이 도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면 보통 2일에서 3일 정도가 걸리고 호주에서 꼭 해봐야 하는 로드트립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합니다. 다만 길이 너무 길고 너무 외딴 곳이라서 위험도 큽니다. 쉬어갈 수 있는 휴게 공간이나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에 운전 피로가 특히 치명적일 수 있고 그 때문에 사고와 사망률도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일부 구간에서는 운전자들이 쉬어가고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무료 커피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잠깐이라도 쉬고 가라는 메시지를 실제로 행동으로 유도하는 거죠. 또 다른 위험 요소는 야생동물입니다. 이 A 고속도로에서는 캥거루, 에뮤, 심지어 낙타까지도 도로를 가로지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해 뜰 무렵과 해질 무렵에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이때 동물과 충돌하면 차량이 크게 파손되는 사고가 흔합니다. 그래서 운전자들은 그 시간대에 특히 더 조심하라고 강하게 권고받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A 고속도로는 여전히 엄청난 모험입니다. 호주의 광활하고 거친 자연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정말 독특하고 잊기 힘든 경험을 선물하는 도로이기도 하니까요. 14위 바오밥 가로수길, 마다가스카르의 자연이 만들어낸 경이로운 풍경입니다. 마다가스카르 서해안에 있는 모론다바와 보수르치비히나를 잇는 비포장 도로에는 보기만 해도 숨이 멎을 듯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 길 양옆으로 수십 그루의 고대 바오밥 나무가 늘어서 있는데요. 이 특별한 구간은 바오밥 가로수길이라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이곳에 서 있는 바오밥 나무들은 아주 희귀하고 오래된 나무들로 일부는 수령이 무려 800년에 달합니다. 나무 둘레는 최대 45m에 이르기도 하죠. 원래 이 지역은 울창한 숲의 일부였지만 개발이 진행되면서 주변 숲은 사라지고 이 바오밥 나무들만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지금은 오히려 더 강렬하고 인상적인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바오밥 가로수길은 이 거대한 나무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감상할 수 있는 드문 장소입니다. 길의 전체 길이는 약 260m 정도이고 그 구간에 약 20그루에서 25그루 정도의 바오밥 나무가 도로를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독특한 형태의 나무들과 그들이 만들어내는 분위기 덕분에 이곳은 전세계 여행자들을 끌어들이는 마다가스카르 최고의 관광 명소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특별한 장소를 지키기 위한 노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2007년 7월 마다가스카르 환경수자원 산림부는 바오밥 가로수길에 임시보호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이는 이곳을 마다가스카르 최초의 국립자연기념물로 지정하려는 더 큰 프로젝트의 일환이었습니다. 또한 이 길은 지역 차원의 보존 활동의 중심지이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바오밥 나무를 보호하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이곳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오밥 나무는 단순히 아름다운 풍경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지역 생태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고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다양한 자원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바오밥 나무는 마다가스카르의 건조한 계절을 버텨낼 수 있을 만큼 놀라운 생존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특한 내부 구조와 긴 수명 덕분에 과학자들과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꾸준한 연구 대상이자 매혹적인 존재로 여겨지고 있죠. 바오밥 가로수길을 방문한다는 것은 단순히 아름다운 길을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마다가스카르가 가진 풍부한 자연유산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고 이런 소중한 자연을 지키기 위한 보존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13위 제이콥스 레더 태즈메이니아에서 가장 아찔한 오르막길입니다. 제이콥스 레더 이름부터 만만치 않은 이 도로는 그 이름에 걸맞게 상당히 위협적인 구간입니다. 이 비포장 도로는 태즈메이니아에 있는 벤로몬드 산의 산기슭에서 정상까지 이어지며 해발 약 1450m 지점까지 단숨에 올라갑니다. 특히 극도로 좁고 급한 헤어핀 커브들로 유명한데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운전 난도가 높은 도로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길을 운전하려면 뛰어난 운전기술과 극도의 집중력이 필수입니다. 오르막 구간은 최대 경사도가 13%에 달하고 평균 경사도도 약 6.1%나 됩니다. 이런 수치만 봐도 얼마나 험한 길인지 짐작이 가실 텐데요. 실제로 이 도로는 태즈메이니아에서 가장 위험한 산악도로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이 무서운 이유는 가파른 경사와 급커브만이 아닙니다. 오르는 도중 도로 옆에는 바위 절벽이 바로 붙어 있고 곳곳에서 주변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포인트가 등장합니다. 그 풍경은 말 그대로 장관이지만 동시에 운전자의 긴장을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제이콥스 레더는 도전적인 운전자들 뿐만 아니라 벤 로몬드 국립공원을 찾는 등산객과 자연 애호가들에게도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이 공원은 태즈메이니아 특유의 고산식물과 야생동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엄격한 제한도 적용됩니다. 제이콥스 레더를 통과할 수 있는 차량 크기는 최대 22인승 버스 정도로 제한돼 있고 운전자는 산악운전 면허를 보유해야 합니다. 제한 속도 역시 시속 30km로 매우 낮게 설정돼 있으며 이를 넘길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규칙이 있는데 오르막 차량은 내리막 차량에게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워낙 커브가 심해서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간이 많다 보니 이 규칙을 지키는 것 자체도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특히 내려갈 때는 반드시 일단 기어를 유지하고 브레이크를 세심하게 조절하면서 천천히 내려와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급경사에서 차량 제어를 잃을 위험이 큽니다. 여기에 더해 낙석과 야생동물의 도로 횡단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런 위험 요소들까지 겹치다 보니 실제 길이는 약 18km에 불과하지만 체감상 훨씬 더 길게 느껴집니다. 제이콥스 레더는 단순히 운전 실력만 시험하는 길이 아닙니다. 운전자의 담력과 침착함까지 함께 시험하는 도로라고 할 수 있죠. 그 모든 긴장을 견뎌내고 정상에 도착했을 때 펼쳐지는 압도적인 풍경과 이 길을 해냈다는 성취감은 다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12위 카라코람 하이웨이, 궁극의 모험도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도로 가운데 하나인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약 1300km에 걸쳐 중국과 파키스탄을 연결하는 길입니다. 이 도로는 흔히 우정의 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데요. 건설 과정에서 겪은 엄청난 난관과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도를 지나는 도로 중 하나라는 점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 길을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까지 부르기도 합니다. 이 도로의 일부 구간은 카라코람 산맥을 가로지르며 해발 약 4717m에 이르는 고도를 통과합니다. 공사는 1959년에 시작돼 거의 30년에 걸쳐 진행됐는데 그 과정에서 산사태로 인해 파키스탄 인부 약 810명, 중국 인부 약 8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만큼 험난하고 위험한 공사였다는 뜻이죠. 지금도 카라코람 하이웨이를 달리는 일은 결코 마음 편한 경험이 아닙니다. 이 도로는 산사태가 워낙 잦아 정기적으로 토사를 치우고 도로를 보수해야 합니다. 어떤 구간은 산사태로 완전히 무너져서 아예 다시 만들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 길은 분쟁 지역으로 알려진 카슈미르 인근을 지나기 때문에 전략적 중요성까지 갖고 있어 위험 요소가 더욱 커집니다. 2010년에는 훈자 계곡 인근의 한 구간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결과 2015년에 아타바드 호수 터널이라는 현대적인 공학 기술의 결정체가 새로 건설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개선에도 불구하고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여전히 낙석, 홍수, 지진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 길을 달리기 위해서는 평범한 승용차로는 부족합니다. 튼튼한 사륜구동 차량이 사실상 필수이고 운전자는 언제든 돌발 상황에 대비해야 합니다. 머리핀 커브가 이어지고 바로 옆에는 수천 미터 아래로 떨어지는 절벽이 펼쳐지며 불안정한 산비탈에서는 언제든 돌이 굴러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도로폭이 매우 좁아서 많은 구간에서는 차량 한 대만 간신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마주오는 차량과 교행할 때는 극도의 긴장이 필요합니다. 고도가 워낙 높다 보니 고산병 증상을 겪는 운전자에게는 이 환경 자체가 또 하나의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수많은 위험을 안고 있음에도 카라코람 하이웨이는 여전히 대체할 수 없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동시에 숨이 멎을 듯한 장대한 풍경과 함께 다른 어떤 도로에서도 느낄 수 없는 압도적인 모험감을 선사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11위, 트롤스티겐. 노르웨이에서 가장 굽이치는 절경의 도로입니다. 1936년에 개통된 트롤스티겐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유명하고 또 가장 인상적인 도로 중 하나입니다. 이 도로는 평균 경사도 약 9%에 달하고 산을 따라 정상까지 올라가는 동안 무려 11개의 헤어핀 커브를 통과해야 합니다. 도로는 해발 약 644m에 위치한 스티그로라까지 이어지는데 급격한 커브와 좁은 차로, 가파른 오르막,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날씨로 악명이 높습니다. 특히 날씨가 어둡거나 안개가 짙고 노면이 젖어 있을 때는 위험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런 조건에서는 가급적 운전을 피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될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위험함 때문에 트롤스티겐은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따라 이어지는 11개의 인상적인 커브는 운전하는 내내 주변 산악지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장관을 선사합니다. 트롤스티겐을 달리는 경험은 긴장감과 감탄이 동시에 몰려오는 순간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 주변에는 폭포, 피오르, 터널, 빙하호수들이 어우러진 거친 자연 풍경이 펼쳐집니다. 이런 극적인 풍경 속에서 이어지는 도로의 곡선들은 이 길을 설계하고 건설한 엔지니어들과 노동자들의 기술력과 집념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길은 오랫동안 발달과 온달 스네스를 잇는 중요한 이동 통로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산길이었고 이후에는 말과 노새가 다니는 길로 사용됐습니다. 당시 농부들은 이런 원시적인 길을 따라 험한 지형을 오가야 했죠. 지금도 도로 주변에서는 그 시절 사용되던 옛 노새길의 흔적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트롤스티겐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노르웨이의 자연미와 토목 기술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직접 이 위험한 커브들을 운전하든 아니면 전망대에서 풍경을 감상하든 트롤스티겐은 노르웨이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속으로 들어가는 잊을 수 없는 여정을 약속하는 도로입니다. 12. 콜리마 고속도로. 러시아의 뼈의 길입니다. 콜리마 고속도로는 러시아 야쿠츠크에서 마가단까지 이어지는 길로 이름만 들어도 섬뜩한 역사와 극한의 환경을 함께 품고 있는 도로입니다. 야쿠츠크는 남극을 제외하면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하는 지역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런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주변에는 황량하지만 독특한 아름다움이 펼쳐져 있습니다. 콜리마 고속도로는 1930년대에 건설되었는데 문제는 이 도로가 거의 전적으로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당시 소련 정권 아래에서 이 길은 정치범과 강제노동 수용소에 수감된 죄수들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이 어두운 과거 때문에 이 도로는 현지에서 트라사, 그리고 더 끔찍하게는 뼈의 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스탈린 정권 하에서 수많은 굴라크 수감자들이 이 도로 건설에 동원됐습니다. 첫 구간은 1945년 무렵부터 건설되기 시작했는데 당시 사용된 도구는 삽과 수레 같은 원시적인 장비뿐이었습니다. 이미 더 발전된 기술이 존재하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콜리마 고속도로 공사는 가장 가혹한 처벌 중 하나로 여겨졌습니다. 이 공사는 무려 20년에 걸쳐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혹독한 추위와 열악한 환경, 폭력과 학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 70도까지 떨어지기도 했고 살아남기조차 힘든 조건이었습니다. 숨진 사람들 대부분은 제대로 매장조차 되지 못한 채 도로에 기초자재로 묻혔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콜리마 고속도로는 1m를 만들 때마다 한 명의 생명이 희생됐다는 말이 전해질 정도로 거대한 공동묘지와도 같은 길로 인식됩니다. 현재까지도 약 25만 명에서 많게는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이 도로 아래에 묻혀 있다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콜리마 고속도로는 단순한 교통로가 아니라 소련 시절의 비극을 기억하게 하는 어두운 기념물과도 같습니다. 이 길을 달린다는 것은 극한의 자연과 마주하는 동시에 인간 역사 속 가장 잔혹한 장면 중 하나를 그대로 지나가라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9위. 달턴 하이웨이. 알래스카의 가장 고립된 도로입니다. 알래스카는 흔히 마지막 개척지라고 불릴 만큼 광활한 자연이 그대로 남아있는 지역입니다. 총 면적이 약 4억 2,500만 에이커에 달하는 이곳은
미국에서 가장 넓으면서도 인구가 가장 적은 주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자연환경이 널리 보존돼 있는데요. 바로 이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달턴 하이웨이입니다. 달턴 하이웨이는 알래스카 루트 11번 도로로도 불리며 1974년에 트랜스 알래스카 송유관을 지원하기 위해 건설됐습니다. 이 도로는 송유관을 따라 이어지며 환경은 극도로 황량하지만 의외로 많은 차량이 오갑니다. 여름철에는 하루 약 150대, 겨울철에는 최대 250대의 대형 트럭이 이 길을 이용합니다. 이 도로는 페어뱅크스에서 출발해 북쪽의 유전지대까지 이어지며 알래스카 산업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워낙 험하다 보니 달턴 하이웨이를 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특별한 규칙들이 있습니다. 이 규칙들은 미국 내무부 산하 토지관리국에서 정한 것으로 대형 트럭에게 양보할 것, 항상 전조등을 켜고 주행할 것, 헤드라이트와 후미등을 깨끗이 유지할 것, 도로의 오른쪽을 유지할 것, 다리 위나 언덕 위에서는 정차하지 말 것, 수시로 사이드미러를 확인할 것, 야생동물이 보이면 안전하게 정차할 것, 그리고 다른 차량과 마주칠 때는 진흙이나 자갈이 튀지 않도록 반드시 속도를 줄일 것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규칙들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실제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수칙에 가깝습니다. 달턴 하이웨이는 결코 만만한 길이 아닙니다. 일부 구간은 도로공사나 혹독한 기상조건 때문에 일시적으로 폐쇄되기도 합니다. 북미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이 도로를 운전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극한 환경에 몸을 맡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로 대부분은 포장이 되지 않은 자갈길이고 곳곳에는 깊은 포트홀이 파여 있습니다. 여기에 극심한 추위와 강풍, 낮은 가시거리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위험해집니다. 도로를 따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시설은 극히 제한적이며 중간에 쉴 수 있는 곳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달리기 전에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필수입니다. 이 도로가 지나는 마을은 단 3곳뿐이며 이들 마을의 총인구를 모두 합쳐도 약 6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달턴 하이웨이를 여행한다는 것은 단순한 드라이브가 아니라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지역 중 하나로 직접 들어가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위, 템먼산 도로, 하늘로 향하는 길입니다. 템먼산 도로는 마치 판타지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느껴지는 곳입니다. 이 도로는 해발 약 200m 지점에서 시작해 정상 부근인 약 1300m까지 이어지는 총 11km 길이의 산악도로입니다. 이 길은 천상의 문이라 불리는 거대한 자연암석 아치로 이어지는데 이 문은 예로부터 하늘과 인간 세계를 잇는 통로로 여겨져 왔습니다. 정상에 도착한 뒤에도 여정은 끝나지 않습니다. 방문객들은 이곳에서 다시 999개의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야 하는데 이 계단은 장소의 신비로움과 상징성을 한층 더해줍니다. 도로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압도적인데 여기에 계단까지 더해지니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겉보기에는 오래된 길처럼 보이지만 템먼산 도로는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공사는 1998년에 시작됐고 2006년에 일반에 개방됐습니다. 이 도로의 가장 큰 특징은 무려 99개의 급커브입니다. 도로가 산을 감싸며 위로 치솟는 모습은 마치 커다란 뱀이 산비탈을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급격한 커브들은 운전자에게 강한 긴장감을 주는 동시에 인간의 공학기술이 자연의 거대한 지형과 맞서 어떻게 조화를 이뤘는지를 보여줍니다. 템먼산의 웅장한 배경 속에서 이어지는 이 길은 운전 그 자체만으로도 잊기 힘든 경험이 됩니다. 템먼산에는 또 하나 특별한 이동수단이 있습니다. 바로 템먼산 케이블카입니다. 이 케이블카는 세계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 중 하나로 길이가 6km가 넘습니다. 케이블카를 타면 아래로 굽이치는 도로와 주변 산세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데 운전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이 장대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는 보다 편안한 방식으로 이곳을 즐기고 싶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선택지입니다. 아래에서 올려다보던 도로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템먼산 도로가 얼마나 극적이고 비현실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더욱 실감하게 됩니다. 템먼산 도로는 단순히 산을 오르는 길이 아닙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감과 인간의 도전정신이 함께 어우러진 말 그대로 하늘로 향하는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7위, 스텔비오 고개. 이탈리아에서 가장 험난한 산악도로입니다. 스텔비오 고개는 이탈리아어로는 파소델로 스텔비오라고 불리며 알프스에서 포장된 도로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고개입니다. 이 도로는 이탈리아 북부, 스위스 국경 인근에 위치한 오르틀러 알프스를 가로지르며 약 46km에 걸쳐 이어집니다. 풍경만 놓고 보면 알프스의 다른 고개들보다 화려하지 않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운전 난이도만큼은 손에 꼽힐 정도로 높아 세계에서 가장 어렵고 도전적인 도로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그 이유는 단연 48개의 헤어핀 커브입니다. 이 커브들은 운전자의 신경을 끝까지 곤두서서게 만들며 한순간의 방심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 도로는 1820년부터 1825년 사이 오스트리아 제국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당시 목적은 롬바르디아 지방을 오스트리아 본토와 연결하는 것이었는데 기점에서 정상까지의 고도 차이는 약 1860m에 달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험한 길이지만
이 도로가 처음 만들어졌을 당시를 떠올려보면 그 어려움은 상상 이상이었을 겁니다. 말을 타거나 마차를 타고 혹은 아예 걸어서 이 길을 넘나들어야 했던 시대였으니까요. 그런 환경에서 이 고개를 넘는다는 건 거의 고행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1880년 8월부터는 이곳에서 힐클라임 레이스가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참가 차량들이 기록한 최고 속도는 시속 32km 정도였지만 그마저도 당시 기준에서는 대단한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이 지역은 전쟁터로 변하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탈리아가 이 일대에서 맞붙었고 스텔비오 고개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화도 생겼습니다. 중립국이었던 스위스가 유탄이 국경을 넘어 자국 영토로 떨어진다며 공시식 항의를 한 겁니다. 결국 양측은 스위스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사격 방향을 계곡 쪽으로 조정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일화는 당시 알프스 지역이 얼마나 복잡한 지정학적 상황에 놓여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전쟁이 끝난 뒤 스텔비오 고개에서는 다시 레이스가 열리기 시작했고 점차 스릴을 즐기는 운전자들의 성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사이클 선수들에게도 이 고개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데 1953년 이후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자전거 대회인 지로 디탈리아가 무려 12차례나 이 고개를 통과했습니다. 스텔비오 고개가 전 세계적으로 더욱 유명해진 계기는 2008년이었습니다. 영국 자동차 프로그램 톱기어가 이 도로를 세계 최고의 드라이빙 로드로 선정한 겁니다. 이 평가 이후 수많은 운전자들이 이 길을 직접 달리기 위해 이탈리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2009년에는 같은 프로그램이 루마니아의 트란스 파가라샨 도로를 새로운 1위로 선정하면서 이 타이틀은 잠시 자리를 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텔비오 고개는 여전히 전설적인 도로입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급커브, 험준한 산세,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역사까지 이 길을 달린다는 것은 단순한 운전이 아니라 인간의 도전과 집념이 만들어낸 한편의 이야기를 직접 통과하는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6위, 구량터널. 중국에서 사람 손으로 파낸 기적의 길입니다. 중국의 작은 산간 마을 구량은 한때 세상과 거의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이 마을로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산절벽을 따라 난 아주 위험한 좁은 길뿐이었는데 경치는 아름다웠지만 한 번의 실수만으로도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는 생명을 담보로 한 통로였습니다. 1972년 더 이상 이런 위험한 길에 의존할 수 없다고 판단한 마을 사람들은 스스로 운명을 바꾸기로 결심합니다. 외부의 도움을 받는 대신 마을 주민 13명이 힘을 모아 산을 직접 뚫기로 한 겁니다. 중장비도 폭약도 없이 오직 망치와 정, 삽 같은 손도구만을 사용해 말입니다. 이 작업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고된 일이었습니다. 단단한 암벽을 하루에 고작 1m 남짓 파내는 게 전부였고 작업 환경은 늘 위험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끝에 길이 약 1.2km, 높이 약 5m, 폭 약 4m의 터널이 완성됐습니다. 이 터널이 더욱 놀라운 이유는 규모보다도 이를 만들어낸 사람들의 의지 때문입니다. 극한의 환경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작업을 이어간 결과 이 터널은 단순한 통로를 넘어 마을의 생명선이 되었습니다. 물자 이동이 가능해졌고 응급 상황에서도 외부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도전에는 희생도 따랐습니다. 터널을 파는 과정에서 3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터널은 결국 완성됐고 마을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의 구량터널은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오는 관광명소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끈기와 집념이 만들어낸 상징적인 장소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여전히 이 터널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난간이 없고 조명이 부족한 구간도 많아 특히 밤에는 극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지 사람들은 이 길을 이렇게 부릅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도로. 구량터널은 단순한 산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5위, 카르둥라 고개. 하늘에 가장 가까운 도로 중 하나입니다. 수천 개의 기도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작은 사원과 기념품 가게가 여행자들을 맞이하는 곳. 카르둥라 고개는 히말라야 서쪽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도로 중 하나로 알려진 장소입니다. 이 고개는 해발 약 5,300m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이미 엄청난 도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카르둥라는 흔히 차로 갈 수 있는 가장 높은 도로라는 타이틀로 불려왔습니다. 실제로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던 5,602m보다 낮은 약 5,360m로 측정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극한의 고도임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곳에 도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많은 여행자들은 깊은 성취감을 느끼게 됩니다. 에베레스트를 오르는 것보다는 덜 극단적일 수 있지만 카르둥라로 향하는 여정 역시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 길을 달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차량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운전자와 동승자는 반드시 고도 적응을 해야 하고 보통은 더 낮은 지역에서 며칠간 머물며 몸을 적응시킨 뒤에 올라오는 것이 권장됩니다. 산소가 희박한 환경에서는 짧은 이동만으로도 심각한 고산병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소통을 준비하는 여행자들도 많고 잠깐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는 것만으로도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만약 운전 중에 급성 고산병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는 곧 생명과 직결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카르둥라로 향하는 도로는 단순히 높은 고도만이 특징은 아닙니다. 이 길은 과거 실크로드의 흔적이 남아있는 지역을 지나며 아래쪽 누브라 계곡에서는 지금도 낙타들이 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존재하는 듯한 풍경 속에서 이 도로는 단순한 이동 경로를 넘어 하나의 역사적인 체험이 됩니다. 고도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카르둥라 고개가 주는 감동은 전혀 줄어들지 않습니다. 히말라야의 장대한 풍경을 눈앞에서 마주하고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한계 가까이까지 차로 올라왔다는 사실은 어떤 수치보다도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카르둥라 고개는 힘든 길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이 길을 지나온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히지 않을 기억과 깊은 만족감을 남기는 도로이기도 합니다. 4위, 노스 융가스 로드, 죽음을 향해 내려가는 길입니다. 볼리비아의 융가스 로드는 열악한 주행 환경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도로 중 하나로 꼽히며 흔히 죽음의 도로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이 도로는 볼리비아의 수도 라파스와 융가스 저지대를 연결하는 길로 안데스 산맥 동쪽 능선을 따라 이어집니다. 출발점인 라파스는 해발 약 3,600m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도로는 여기서 시작해 해발 약 4,650m의 라쿰브레 고개까지 올라간 뒤 단숨에 해발 약 1,200m에 위치한 코로이코 방향으로 급격히 내려갑니다. 이 긴 내리막 구간은 세계에서도 손꼽힐 만큼 길고 가파른 연속 하강로로 내려오는 동안 귀가 멍해질 정도로 고도 변화가 극심합니다. 이 도로는 1930년대 차코 전쟁 당시 파라과이 전쟁 포로들에 의해 건설됐습니다. 많은 구간이 절벽을 그대로 깎아 만든 형태로 한쪽은 바위벽이고 다른 쪽은 약 600m 아래로 떨어지는 낭떠러지입니다. 도로폭은 대부분 약 3.5m에 불과하고 포장되지 않은 구간이 많으며 난간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에 안데스 동쪽 사면 특유의 기후가 더해집니다. 아마존에서 올라오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 때문에 이 지역은 폭우와 짙은 안개가 잦고 도로 위에는 물이 흐르거나 진흙이 쌓이는 일이 흔합니다. 산사태, 낙석, 그리고 절벽을 타고 떨어지는 폭포까지 더해지면서 주행 환경은 극도로 위험해집니다. 이런 조건 때문에 과거에는 매년 수많은 차량이 사고를 당했고 수백 명이 이 도로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금은 더 안전한 우회도로가 건설됐지만 옛 융가스 로드는 오히려 극한의 스릴을 원하는 사람들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산악자전거 다운힐을 즐기는 이들에게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전 코스가 되었죠. 하지만 위험은 여전히 현실입니다. 최근 10년 동안만 해도 최소 13명의 사이클리스트가 이 도로에서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독특한 교통규칙도 적용됩니다. 볼리비아는 기본적으로 우측 통행 국가이지만 이 도로에서는 예외적으로 좌측 통행을 합니다. 운전자가 낭떠러지 쪽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내려오는 차량은 올라가는 차량에게 반드시 길을 양보해야 합니다.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하행 차량이 멈춰서서 상대자 차량이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지대의 차가운 공기에서 저지대의 습하고 더운 공기로 급격히 이동하게 되므로 여행자는 옷을 여러 겹 준비하고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융가스 로드는 단순히 위험한 길이 아닙니다. 이 도로는 운전자의 판단력과 침착함, 그리고 용기를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끝까지 무사히 건너왔을 때만 비로소 죽음을 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3위, 스토렌 호수의 얼음다리. 스웨덴의 겨울이 만든 특별한 도로입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스웨덴의 도로망은 잠시 확장됩니다. 평소에는 페리를 이용해 건너야 하는 스토렌 호수가 완전히 얼어붙으면 그 얼음 위가 공식 도로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스토렌 얼음다리는 단순한 임시 통로가 아니라 국가도로망의 일부로 인정되는 특별한 길입니다. 겨울철 호수의 얼음이 충분히 두꺼워지면 1월부터 4월 사이에 이 얼음도로가 개통됩니다. 스토렌 호수의 깊이는 최대 약 75m에 달하지만 얼음 두께가 20cm를 넘지 않으면 절대 개방되지 않습니다. 도로 양쪽 끝에는 전멸등이 설치돼 있어 지금 이 길을 건너도 안전한 상태인지 운전자에게 알려줍니다. 이 얼음다리는 철저하게 관리됩니다. 스웨덴 당국은 얼음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차량이 감당할 수 있는 하중도 엄격하게 제한합니다. 보통 2톤에서 4톤 사이의 차량만 통과가 허용되며 얼음 위에 정차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얼음 낚시처럼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차량 정지는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운전자들은 얼음 위를 달리면서 창문을 조금 내리고 얼굴을 스치는 북유럽의 차가운 바람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낭만적인 순간 뒤에는 항상 긴장이 따라옵니다. 아무리 얼음 두께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도 얼음이 갈라지거나 약해질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 얼음도로가
일반 승용차보다는 오히려 스노모빌 같은 차량에 더 적합하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얼음이 갈라질 확률은 매우 낮지만 만약 차량이 얼음을 뚫고 가라앉는다면 그 아래에는 얼어붙은 호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건너기 전 운전자들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게 됩니다. 오늘은 정말 운이 좋은 날일까? 스토렌 얼음다리는 짜릿함과 불안함이 공존하는 길입니다. 스웨덴 겨울 풍경의 아름다움과 자연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를 동시에 체감하게 만드는 특별하면서도 약간은 섬뜩한 도로입니다. 2위, 앨버커키 음악 고속도로, 노래하는 길입니다. 로드트립에서 음악은 빠질 수 없는 요소죠. 클래식이든 록이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달리는 순간은 운전의 즐거움을 한층 더 끌어올려줍니다. 그런데 만약 음악을 틀지 않았는데도 도로 자체가 멜로디를 연주한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일을 실제로 해내는 곳이 있습니다. 미국 뉴멕시코주 루트 66 인근에 위치한 앨버커키 음악 고속도로는 일반적인 요철선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합니다. 보통 요철선은 운전자가 차선을 벗어났을 때 진동과 소음으로 경고를 주는 장치인데요. 이 도로의 요철선은 경고 대신 노래를 들려줍니다. 이 도로의 특정 구간, 약 0.4km 길이의 구간을 시속 약 72km, 즉 현지 제한 속도를 정확히 지켜서 달리면 도로에서 미국의 대표적인 곡인 아메리카 더 뷰티풀 멜로디가 흘러나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멜로디는 흐트러지고 정확한 속도를 유지해야만 음악이 제대로 들립니다. 이 음악 고속도로는 2014년 뉴멕시코주 교통국과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협업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목적은 단순한 재미가 아니라 운전자들이 자연스럽게 제한 속도를 지키도록 유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요철선의 간격과 깊이를 정밀하게 계산해 높이를 만들어낸 이 설계는 예술과 공학이 결합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독특한 도로는 곧 큰 화제를 모았고 일부 운전자들은 멜로디를 다시 듣기 위해 일부러 유턴을 하거나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하며 가장 완벽한 연주를 시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 길은 평범한 도로를 하나의 경험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다른 나라에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덴마크에는 아스팔토폰이라는 음악도로가 생겼고 일본에는 멜로디 로드가 만들어졌습니다. 각 나라의 도로들은 저마다 다른 곡을 연주하며 교통안전과 재미를 동시에 잡는 새로운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요철이 마모돼 멜로디가 예전만큼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음악을 연주한다는 이 발상 자체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줍니다. 앨버커키 음악 고속도로는 단순한 길이 아닙니다. 운전이라는 일상적인 행동을 잠깐이나마 공연처럼 만들어주는 도로입니다. 1위, NCCT의 부유교, 물 위를 달리는 다리입니다. 보통 다리라고 하면 높이 솟은 철제 케이블이나 거대한 아치 구조물, 튼튼한 콘크리트 기둥을 떠올리게 됩니다. 차량이 물 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단단히 고정된 구조물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 고정관념을 완전히 깨는 다리가 있습니다. 바로 NCCT의 부유교입니다. 이 다리는 물 위에 거의 밀착된 상태로 떠 있습니다.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다리가 살짝 흔들리고 운전자는 차창 바로 아래에서 출렁이는 수면을 그대로 느끼게 됩니다. 물과의 거리는 불과 몇 센티미터 수준이라 자칫하면 그대로 물속으로 빠질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농담처럼 구명조끼를 준비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이 나올 법한 구조죠. 그렇다면 이런 다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사실 부유교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닙니다. 부유교의 역사는 아주 오래됐고 그 기원은 고대 중국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1046년에서 기원전 256년 사이의 기록에서도 전쟁이나 긴급 상황에서 사용된 부유식 다리에 대한 언급이 등장합니다. 이 다리들은 물에 뜨는 구조물이나 얕은 흘수의 배를 연결해 상판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구조는 임시교량이나 군사 목적에는 적합했지만 현대도시에서 상시 사용되는 부유교는 매우 드문 사례입니다. 그래서 NCCT의 부유교는 더욱 특별하게 느껴집니다. 비슷한 기술은 미국 워싱턴주에 있는 에버그린 포인트 부유교에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리는 NCCT의 부유교처럼 물과 그렇게 가까운 느낌을 주지는 않습니다. NCCT의 부유교는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물 위를 미끄러지듯 움직이며 운전자에게 독특한 감각을 선사합니다. 다리 위를 달리는 동안 차체 아래에서 느껴지는 미세한 흔들림과 물결의 움직임은 전혀 새로운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곳에서는 차멀미와 배멀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다는 농담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부유교는 단순히 특이한 구조물에 그치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의미와 독창적인 공학기술, 그리고 주변 풍경이 어우러져 그 자체로 하나의 명소가 되었습니다. NCCT의 부유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다리는 반드시 높아야만 하는 건 아니라고. 그리고 길은 때로 물 위에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고 말이죠.